이제 앞으로 똘똘해지는 지역 네. 또는 앞으로 똘똘해지는 물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추천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총선 끝나고 났는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죠? 일단 시장에서는 사실 긍정적인 반응은 나오진 않고 있고요. 사실 이제 한 두 가지 정도로 보는데 일단 개발 관련해서 또 뭐 지역구의 국회의원들도 당연히 당선이 돼야 되다 보니까 이런 지역에 대한 개발이라든지 개발 관련된 것들은 큰 그 변수는 없거든요. 문제는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분들이 좀 규제가 풀리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싶으니까 이제 이게 세금 규제 완화에 대한 것들은 좀 부정적으로 현재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승 논자라든지 또는 주택을 보유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안 좋게 좀 보는 시각이 좀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 가지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이 나올 거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오늘 이런 얘기를 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먼저 저희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네. 이 전쟁이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고 이제 부동산 쪽 관련된 유튜버들이라든지 경제 전문 채널들에서 이 전쟁을 가지고 많이 다루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현재 예. 이제 막 뜨끈뜨끈한 뉴스니까. 그렇죠. 이 이란하고 이스라엘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게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갑작스럽게 나죠. 갑자기 이스라엘이 이란 영사관을 폭격했고 또 반대로 이란에서 또 이스라엘에 보복했고. 네. 자, 이게 확전으로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그냥 서로 이렇게 힘겨루기 하다 그냥 무마되고 끝날 거냐? 네. 그죠? 누가 이긴다 진다. 뭐 또 미국은 어느 편이고 우린 또 어느 편이고라는 부분을 저희가 얘기할 건 아닌 거고. 저희는 약간 이제 부동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아무래도 이제 좀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이 부분이.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국제 유가가 솟을 수 있고 국제 유가가 이제 뭐 이란에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운하 하나만 막더라도 네. 기름값이 뭐 몇십 프로 뛴다고 하니까 그럼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할 거고 유류 부분은 지금까지 인플레이션을 떨어뜨려주는 작용을 했어요. 계속 기름값이 떨어졌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반대로 이제 기름값이 올라 버리면 가뜩이나 미국 같은 경우도 서비스 물가가 굉장히 비싼데 네. 이 유류 물가가 올라 버려서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더 발생하게 되면 금리 인하는 잘못하면 올해는 물 건너갔다. 사실 이번 뭐 3월 달 같은 경우도 이제 파월 의장 발언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시장은 굉장히 환호를 했고 야 빠르면은 6월에도 인하를 하겠다라고 기대를 많이 모았었는데 지금 이 전쟁이 갑작스럽게 뒤통수를 딱 때리고 났더니 지금 상황이 이것도 좀 힘들어지지 않을까 이게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독자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고금리를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금리가 조금 더 고금리가 좀 오래 유지가 돼서 현재 지금 요 3.5%죠? 네, 기준금리 3.5%. 예, 3.5%로 유지가 되는데 만약에 이게 미국에서 금리가 올해 한 9월 정도 인하를 예상을 해서 지금 모든 채권이 거래가 되는데 이게 만약에 좀 늦춰지는 전쟁에 의해서 좀 늦춰지는 심리로 간다라고 한다면 금리도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 대출 시장에서는 금리는 조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맞아요. 코픽스 금리도 이제 3달 전에 금리가 적용하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갖다 올해 인하할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채권 금리가 내려가면서 실제 대출 금리가 내려가고 있는데 이게 한두 달 후에는 또 대출 금리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준 금리는 올라가지 않더라도 미국에서 금리를 낮추는 게 늦춰진다고 한다면 우리 실제 금리는 올라가는 거죠. 물론 이제 그게 뭐 악재만 있는 건 아닌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이 변수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그 상황에 맞춰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어떤 대응을 해야 될지를 계속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근데 우리 과거에 이제 뭐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도 사실 야 이거 망하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굉장히 그때 심각했었는데 그때 이제 연말 그러니까 2022년도 연말부터 해서 이제 뭐 정부에서는 사실 대부분의 이제 규제 완화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과 같은 시장이 어쨌든 수요를 해야 이게 급하게 경착륙하는 부분들을 막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정부가 이때는 이제 개입을 직접적으로 하게 되겠죠. 물론 지금 현재 뭐 중동 사태를 보고서 당장이 정부가 갑자기 뛰어들어갖고 뭔가 막 활성화 대책을 잔뜩 꺼내놓을 거는 분명히 지금은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문제가 저는 시간을 두고서 좀 더 심각해지는 상황으로 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부에서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들이라든지 완화책들은 준비하고 그동안 준비됐던 게 좀 나올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완화책이 나와줘야 되는데 이 완화책이 나오기 힘든 총선 결과가 돼버렸잖아요.
그렇죠. 여소야 돼요. 그래서 그 국힘이 원래 114석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114석이니까 적었잖아요, 어차피. 그렇죠. 그래서 근데 108석으로 결론이 났단 말이에요. 네. 108석으로. 그러면 별 변화 없네. 6개 줄었네. 6개 맞나? 저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냥 6개 정도 줄은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이 자리가. 그러면 많은 분들이 아까 이권님도 그랬잖아요. 큰 변화 없을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6개 정도 자리가 줄은 정도로 해서 큰 변화가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반대로는 지금 정부의 정책이 규제 완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좀 힘들어지지 않았겠냐. 그래서 그렇죠. 부동산 시장에는 큰 악재일 거다. 이 정치권의 큰 변화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의석수는 몇 개 안 줄었지만은 정치판의 상황이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게 이제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일단은 여당 쪽에서는 이전까지는 청와대의 말들을 많이 잘 따랐어요. 네. 청와대. 왜냐면 국회의원 공천권이 어느 정도 청와대 좌지우지 하다 보니까 공천하기 전에는 내가 공천을 해줘야지 내가 당선될 거 아니에요. 공천권을 저쪽에서 쥐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 말을 잘 따르겠죠. 근데 이제는 선거 끝났죠. 끝났죠. 그러면 여당에서 청와대 말을 잘 따를 거야, 안 따를까요? 그렇게 보면 이제 말을 안 들을 수 그렇죠. 있겠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완전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당 쉽지 않네. 뭘 하더라도 동의를 구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하면 했는데 그러니까 여당 상황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야당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재명 씨 쪽이 그러니까 친명계라 그러죠. 예. 친명계하고 반명계, 비명계라 그러나? 반명계라 그러나? 이게 약간 서로 약간 대립하고 있었어요. 있었죠. 예, 있었는데 이번 선거에서는 거의 친명계가 완전히 자리 잡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 친명계 쪽에서 주도하는 네. 또 우리 이재명 후보의 그러니까 추진하고 하는 바가 이제 굉장히 급속도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제 국회 쪽에서는 이제 법을 만들고. 그렇겠네. 예, 그래서 이 야당 같은 경우도 완전 상황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네. 친명계가 간다 그러면 이제 가는 방향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반대가 없이 네, 내부적으로도 네, 반대가 네. 없이 그냥 그 길을 쭉 갈 수 그렇죠. 있다. 그러니까 그 상황이 바뀌었다는 걸 잘 인지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요 시장에서 저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일단은 저는 세 가지로 분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에서 예. 아까 개발 계획이 그냥 진행이 된다. 이거는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뭐 영향을 안 받으니까 서울시장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뭐 대통령이잖아요. 그럼요. 서울시 개발 계획은 그냥 진행 뭐 국제 업무지구부터 시작해 다 그냥 간다고 봐요. 맞아요. 근데 정부 정책하고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이게 이제 수요 정책. 수요를 끌어내리는 수요 정책에서는 자, 이제 다주택자가 있고 네. 1주택자가 있고 그다음에 무주택자가 있어요. 음. 이 세 가지 이제 개파를 이제 이 세 가지 부류를 정리를 해야 되는데 네. 우리가 지금 국힘하고 민주당에서 얼마 전에 대선을 치렀잖아요. 그때 국힘이 이겼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사실 서울에서 판도가 갈라졌거든요. 서울에서 판도가. 예. 판도가 갈라졌어요. 원래 예상을 뒤엎어서 했단 말이에요. 서울의 민심을 네. 잘 얻어. 그러면은 이번에 친명계 쪽에서는 야 이게 한 번 당했으니까 야 여기서 조심해야겠다. 내가 어떻게 다음 선거를 이길 수 있을까? 왜냐면 이제 총선이 끝났으니까 이제 뭘 준비할까요? 뭐 대선 준비해야죠. 이제 대선을 준비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대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이길까? 누구를 공략을 할까?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다주택자가 있고 1주택자가 있고 무주택자가 있어요. 예. 여기서 어디를 공략할까? 일단은 다주택자는 국힘 쪽으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표 일단 안 줄 것 같아요. 일단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네. 그다음에 무주택자는 또 반대로 일단은 뭐 지금 민주당 쪽을 그렇죠. 조금 약간 바라보는 뭐 거기서 얼마 안 되는 것들 끌어오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무주택자 쪽이 이제 이번 친명 이제 야당이 이겼으니까 무주택자 쪽의 혜택도 늘어나겠죠. 벌써부터 뭐 임차인 등록제나 뭐 이런 걸 한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건 1주택자예요. 네. 1주택자 그 당시에 우리가 이 앞선 대선 때는 1주택자한테 갑자기 9억 그때 9억이었죠. 종부세. 네, 9억. 9억 이상 되는 아파트에 종부세를 물려버린 거예요. 엄청나게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사람들이 완전히 멘붕이죠. 나는 집이 그렇죠. 하나밖에 없는데 내가 종부세? 뭐 강북에 50평대 갖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를 내요. 또 강북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집 가격도 비싸죠. 그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그 당시에 완전히 종부세 때문에 선거가 뒤집어졌어요. 왜냐면 그 당시에 한 5% 4% 3%인가 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큰 차이가 안 났어요. 큰 차이가 안 났으니까 예. 그 얼마 안 되는 숫자로. 그러면 이번에는 이 1주택자들을 공략을 하려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1주택자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여야 돼. 이 야당 쪽에서, 그래야 되겠네요. 친명 그렇죠. 쪽에서. 그러면은 내가 어떻게 공략을 할 것인가. 를 이제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종부세 때문에 한번 당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종부세를 좀 완화를 시키겠죠. 아마 뭐 과세 표준을 그렇죠. 지금 뭐 9억에서 12억 돼 있는 걸 갖다가 네. 이걸 더 높일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5억이 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죠. 18억이 될 수, 단지 이게 마음대로 못하면 원래는 제가 그냥 간단하게 생각할 때는 까가지고 뭐 한 요즘 마포도 신고가 찍어서 30평대가 국민평형대가 20억 넘는단 말이에요. 맞아요. 20억, 2, 3억 한단 말이에요. 잠실도 그렇고. 그러면 동작구도 그래요. 까짓 거 한 2, 3억 하지? 라고 할 수는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무주택자들의 반발도 생각해야 돼요. 그렇죠. 이 표가 떨어져 나가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한 15억 정도 선. 뭐 17억, 15억, 16억. 요 정도 선에서 아마 여야가 합의하는 선에서 하지 않을까라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다주택자들은 조금 약간 규제가 예. 이게 푸는 게 쉽지가 않다. 이 그치. 지금 모든 계획되는 것들이 왜냐면 다주택자는 이쪽에서 친명계 쪽에서 다주택자를 안고 갈 생각은 아예 없을 것 같아요. 또 거기에다가 만약에 손을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이게 뭐 부자들을 위한 정책을 쓰는 거 아니냐고 하면 또 무주택 표들이 또 떨어져 나갈 수도 있을 그렇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양쪽을 다 신경 써야 되다 보니까 그렇죠. 이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주택자는 좀 앞으로 쉽지 않다. 쉽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1주택자들의 전 종부세 정도가 예. 조금 더 기준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제 무주택자에 대한 혜택이 조금 늘어날 거다. 라고 이제 보는 거죠. 이렇게 지금 갈 걸로 보여지는데 이게 역대 선거에서 항상 재밌는 거는 예. 우리가 표를 찍었잖아요. 그렇죠. 항상 모든 정권은 내 의도하고 반대로 간다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결과가 시장에서는. 그래서 네. 예를 들어 무주택자 분들은 이쪽이 되면은 좀 집값을 잡겠네? 라는 생각에 거기다 표를 찍었어요. 그렇죠. 근데 집값을 잡을 줄 알았는데 항상 집값은 폭등했어. 이상하게 더 올라. 네. 네. 이제 반대로 이쪽이 되면 다주택자 있잖아요. 맞아요. 이쪽이 되면은 집값 좀 오르겠네? 뭐 완화되고 풀어지고 집값도 좀 풀어주고 내가 좀 네. 편해지겠네? 네. 라고 해서 찍어주는데 항상 집값 떨어졌어요. 이게 항상 반대로 움직였단 말이에요. 맞아. 역사는 그렇게 해왔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지금 야당 쪽에서는 예. 항상 보면은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 수요를 억제하게 되면은 살 사람이 없으니까 집을 지을 거야, 안 지을 거야?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공급을 안 해요. 그 그렇죠. 공급을 안 하면 집값이 어떻게 결국에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시장놀이에서. 구조가 된 거죠.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반대로 이 지금 여당 쪽에서는 네. 반대로 수요를 풀어주는 시장에 맡긴다고 수요를 풀어준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 비아파트 시장을 보시면 돼요. 오피스 시장이나 수요를 풀어줬어. 네. 수요를 풀어주면은 공급 어떻게 돼요? 아니 공급 더 많이 하겠죠. 획기적으로 늘어나 버려요. 그렇죠. 아니, 엄청나게 늘어나. 옛날에 우리가 그 임대사업자 풀어주자마자 네. 그 비아파트 공급량이 2배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1.1배 이런 게 아니에요. 2배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대로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펼치니까 집값이 어떻게 돼요? 안정화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다 공급 과잉이 되면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요번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그래. 이쪽에서는 목표가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가지고 네. 다주택자를 규제를 해서 그 집값을 잡겠다라고 하는 목표잖아요. 근데 그게 본인들의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까지 다주택자 비율이 낮아지잖아요. 네. 다주택자 비율이 떨어지고 다주택자 비율 숫자가 줄어드는 마이너스가 되는 시점에는 집값이 항상 폭등했어요. 그리고 반대로 다주택자가 늘어나는 시점에는 집값이 뛴 거예요.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다주택자가 준다라고 하는 거는 전세 시장이 불안해져요. 왜냐하면 살 사람이 없다 보니까 여유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유집이 없으니까 새놓는 집이 없어. 자기 집에 자기가 살아. 그러면 누가 새를 놔? 새는 숫자가 적잖아요. 그러니까 전세 물량이 확 줄어들죠. 확 줄어들죠. 그러니까 전세가가 폭등한단 말이에요. 이 부분이 항상 역대 지금까지 계속 똑같이 반복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분위기를 보더라도 네. 이미 전세값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예를 들면은 47주째 전세값이 지금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저는 지금 현재 상황 자체가 좀 불확실성이 생겼으니까 맞아요. 불확실하다 보면 사람들이 결국 매수하는 부분은 주춤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 수요는 전세나 월세로밖에는 갈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면 사실 이런 전세 수요는 더 늘어난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이렇게 공급 자체가 더 부족해질 수 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전세값은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극화가 지금 굉장히 극심해지는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현재 시장을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 이유가 현재 집값은 전체적으로 다 뛰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방 말고 서울 같은 경우는 네. 전체적으로 왜냐하면 초우량 지역, 네. 우량 지역만 신고가를 갱신하거나 많이 뛰었고 그렇지 않은 지역들 같은 경우는 거래가 안 돼서 물건이 쌓인다고 하잖아요. 네. 이게 왜 거래가 안 되냐? 이게 대출이 안 되니까. 우리가 집을 자기 돈을 사람 별로 없잖아요. 근데 대출을 계속 줄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출이 안 되다 보니까 이거 거래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사는 거지. 이게 그러니까 많은 분들 일반 분도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공사비가 급등하고 땅값이 급등하니까 인플레이션이 급싱하니까 집값은 옛날 집값을 살 수 없다는 걸 느끼고 있을 거예요. 맞아요. 계속 서울에 평균 아파트 값이 예전에 신축 아파트 11억에 공급했다면 이제는 최소 가격이 13억이에요. 그러니까 2억이 뛴 거예요, 공급가가. 근데 이거를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르는 사람은 경제 활동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맞아요. 근데 집을 살 수는 없단 말이에요, 상황이. 경기도 안 좋고 하니까. 맞아요. 또 금리도 높고 그다음에 대출도 안 해주니까 안 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언제쯤 모르겠지만 어떤 타이밍에 전세가가 뛰거나 어떤 계기가 발생을 하면 금리가 낮아지거나 어떤 계기 아니면 집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걸 느끼거나 네. 계기가 발생하면 사람들이 무리해서 집을 살 거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신고가를 찍으면 집을 사는 사람들 대출하고 상관없는 사람. 현금 부자들이 집을 사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하나씩 갱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고가를. 그러니까 집값은 어느 정도 뛴 거는 뛰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지금 기간은 그 부분을 뛴 집값에 익숙해지는 기간을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떤 일이 발생을 하도록 집값이 조정되기는 좀 쉽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래서 1주택자 분의 종부세를 올리게 되면은 너무나 이번 선거의 결과예요. 이번 선거의 결과 너무나 당연한 게 뭘 사람들이 살까요? 뭘 찾아다니까? 다주택자는 규제해. 네. 그럼 1주택자 종부세를 올렸어. 네. 그럼 뭘 할까? 그럼 일단은 똘똘한 한 채 찾지 않을까요? 그렇죠.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그동안 종부세나 세금 무서워서 못한 상급지로 갈아타거나 똘똘한 한 채를 갈아타는 이제 움직임이 일어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양극화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초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로 저는 보고 있는 겁니다. 이번 선거 결과로 이건 이제 뻔히 눈에 보이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들도 이제 기사 보신 것 중에 이런 게 있을 거예요. 강남에 내 부동산 하나 팔았더니 강북에서 좋은데 두 곳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차이를 봤더니 10년 전에는 강북하고 강남하고 강남 3구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지역 간의 평당 가격 있죠? 평당 가격. 아파트 평당 가격이 한 1,500만 원 정도 차이가 난 거죠. 그러면 이걸 33평 기준으로 보면 한 4억 5천 차이가 났었는데 얘네들이 한 10년 만에 어떻게 바뀌었냐면 평당 3천만 원이 넘어버린 겁니다. 그렇게 계산하니까 이제 4억 5천 차이가 아니라 한 10억 정도 차이로 확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지금 이런 똘똘한 한 채 집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진행이 될수록 더 가속화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선거 결과로 너무나 당연시되는 거는 이 아무래도 뭐 여소야대 상황에서는 똘똘한 한 채 집중 현상이 조금 더 커질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도 뭐 똘똘한 한 채 양극화가 진행되는 거는 굉장히 안 좋게 봐요. 저는 사실은 굉장히 근로 의욕도 상실하게 되고 그럼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 안 좋은 상황들을 약간 정치적인 부분에서 자꾸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 된 게 되게 안타깝습니다. 어젠가 제가 그 인터넷에 블로그에 한 글을 봤어요. 네. 글을 봤는데 이 서울에 실제 제대로 된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 수를 셌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울의 아파트 숫자가 180만 가구라는 거예요. 올 1월 기준으로 네. 180만 가구. 근데 서울의 인구수가 940만이잖아요. 네. 그중에 180만 아파트가 180만인데 보통 180만 한 아파트 하나에 2.38평이 산대요. 2.4명이 안 되는 거죠. 아파트 하나에. 그러면 약 400만 명이 조금 넘는 숫자가 아파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에 좀 안 되네요. 940만 명 중에서 400만 명 좀 넘는 사람이 아파트에 사니까 500만 명이 비아파트에 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500만 명이 아파트에 수요인 거죠. 네. 거기다가 이 400만 명 중에서도 이 아파트가 다 좋은 아파트가 아니잖아요.
뭐 나홀로 일단 아파트도 있고. 나홀로 아파트 빼야 돼. 예. 거기다가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요 주차도 안 되잖아요. 굉장히 나이 갖고 이것도 아파트라고 치기에는 그렇잖아요. 투자라면 몰라도. 예. 그러니까 거의 다 세입자만 살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아파트 우리가 주차를 좀 한 대 반 정도 될 수 있고 또는 이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가 연결돼 있고 네. 내가 비 안 맞고 차에서 내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는 70%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 400만 명이 70%니까 300만 명이 안 되는 200 몇십만 명만 제대로 된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머지 분들은 제대로 된 아파트가 아닌 사실 비아파트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게 사는 거죠. 주거환경이 되게 열악한 네. 상황에서.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600만 명이 넘는 수요자들이 서울에서도 네.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분가하거나 무슨 일이 생기면 그게 다 수요자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파트는 아무리 지어도 서울엔 지을 수도 없지만 지어도 부족하다는 거죠. 그렇죠. 또 더군다나 우리가 서울 숫자만 생각을 하나? 지금 서울에 거래되는 아파트들 2023년도 통계를 보면은 외지인 매수 비율이 26%예요. 그럼 넷 중 하나는 예. 외지인이네. 네. 거래되는 아파트 4개 중에 하나가 외지인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방에 계신 분들 특히 예를 들어 지방에 의사 예. 그리고 지방에 의사 없다 보니까 요즘 그 의료분이 장난 아니잖아요. 의사가 없다 보니까 의사가 지방에 가잖아요. 네. 그러면 이 거주 이거 뭐라 그러죠 그거를? 사택? 사택을 줘요. 그렇죠. 사택도 주고 월급도 굉장히 높아요. 서울보다. 네, 1.5배 높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뭘 하겠어요? 뭔가 어디 집을 살까? 그렇지. 집은 사야 되는데 예. 거기 가서 지방 가서 사기에는 안 살죠. 오히려 사람들도 없고 다 내려오려고 하지도 그렇죠. 않은. 네, 사택은 요거야. 예. 그러면 집은 어디 사요? 서울에 사겠죠. 서울에 재건축 사요. 그러니까 목동에 사고. 왜냐면 수입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아는 처제 예. 그 제부도 예.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목동 아파트 괜찮냐고. 근데 그때 제가 사라 그랬죠. 예. 그래서 많이 올랐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서울도 양극화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지금 보게 되면은 거래가 안 되는 부동산과 신고가를 갱신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도 완전히 반반 나눠줬어요. 그러니까 서울 시내 아파트도 옛날에 고가의 아파트, 중간 아파트, 약간 아래쪽의 아파트, 네. 제일 하위의 아파트 이 세 가지로 나눠줬는데 중간 아파트가 없어지고 상위 아파트하고 하위 아파트로 나눠져 버렸어요. 완전 양극화. 양극화. 그래서 상위 아파트라고 한다면은 네. 당연히 뭐 강남, 서초. 그렇죠. 근데 이제 잠실 포함됐죠. 네. 거기다 성수동, 예. 성동구, 광진구 어때요? 광진구 이번에 또 신고가 찍었잖아요. 광진구. 그렇죠. 그죠? 광진구. 그다음에 마포구, 마포, 여의도. 영등포. 이렇게가 새롭게 이제 포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 지역의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계속 이 똘똘한 한 채에 해당이 돼서 네. 지가가 계속 상승하고 있고 그렇지 않은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서울의 아파트가 인서울 아파트가 되는 거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나 이제 무주택자분들이 도전하는 그런 집이 되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정확하게 양극화가 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서울의 아파트를 투자한다? 그 중에서 어떤 걸 할까? 서울에서도 똘똘한 것을 사야 된다. 근데 지금 이게 근데 똘똘한 거 사기에는 너무 비싸지 않습니까? 너무 비싸죠. 예, 너무 비싸지. 그러면은 차선책으로 예. 앞으로 똘똘해지는 아파트 또는 앞으로 똘똘해지는 아파트가 되는 부동산.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7개 지역. 네. 이 7개 지역에서는 지금 아파트는 비싸잖아요. 많이 비싸. 그러니까 앞으로 아파트가 되는 거를 투자하시는 거고요. 반대로 그 밖에 있는 거. 네. 밖에서는 7개 지역 외에는 네. 앞으로 이 똘똘한 지역으로 바뀌는 지역을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GTX라든지 업무지구가 새로 생긴다든지 그렇죠. 이런 지역 요소도 아니면 지금 말씀드리는 지역은 아니지만 한강변이라든지 네. 예를 들어 최근에 이제 둔촌 같은 경우 새로 선언권 개발 프로젝트에 의해서 새로 등촌, 모두 그렇죠. 특별법으로 가양 등촌. 네. 가양 등촌 쪽 개발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이 둔촌 같은 경우 등촌이죠, 등촌. 등촌. 여기가 예. 발음이 죄송합니다. 등촌동. 등촌 같은 경우는 예. 새롭게 충분히 이 빅5, 빅7 지역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그렇죠. 지역이잖아요. 예. 거기는 일단은 마곡지구라는 핵심 거점이 계속적으로 이제 개발이 되다 보니까 이 외곽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외곽 지역에서 가장 필요한 거는 두 가지인데 교통하고 사실 업무타운이 없는 게 문제잖아요. 네. 근데 이 마곡 같은 경우에는 9호선으로 교통은 해결이 됐어. 그럼 중요한 건 이제 강서 쪽에서는 업무단지인데 그 업무단지가 마곡지구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강서쪽 서남권 지역에서는 사실 지금 거의 다크호스 같은 지역들이 된 거고 여기에 노후주거 지역들이 30년 차 가까이 돼 있는
가양동이라든지 등촌동들의 아파트 대단지가 있다 보니까 이 지역에서 이제 재건축을 하고 싶은데 문제는 이제 지금처럼 공사비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노후도시 특별법의 용적률을 적용을 하게 되면 이 지역은 현재보다 사업성이 월등히 좋아지게 됐을 때 서울 안에 신규 대단지가 만들어질 수 있는 지역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런 아파트 대단지, 새 아파트촌이 됐을 때는 업무타운과 더불어서 굉장히 파급력이 크겠죠. 자, 여기도 저희가 이제 깨알 광고를 좀 해야 되는데, 어느 지역이 양극화되면서 앞으로 좋아지나 또는 어떤 지역이 똘똘한 한 채를 여러분 대상될 수 있나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매주 토요일 세미나를 네. 통해서 그 지역을 계속 알려드리고 있고, 물론 지금도 말씀드리겠지만 좀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세미나를 통해서 이제 알려드리는데, 다음 주 미리 세미나를 예약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저희가 세미나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세미나 일단은 거의 이제 마감됐다라고 네. 일단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똘똘해지는 지역 네. 또는 앞으로 똘똘해지는 물건.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거를 예측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미리 추천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강남의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고가고 옛날에도 비쌌고, 그죠? 그래서 이 강남의 아파트, 재건축 아파트도 굉장히 비쌌잖아요. 네. 그러면 유일하게 강남에서 저렴하게 내 아파트를 가질 수 있는 투자 상품은 빌라밖에 없는 거예요. 소액으로 한 2, 3억 정도 안 되는 돈을 가지고 내가 강남에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상품. 네. 그건 강남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 안 좋은 시기에 네. 빌라 전세가가 폭락하는 그 시기에 이 저렴한 물건들을 갖다가 저희가 엄청나게 많이 사드린 거예요. 개발될 만한 자리를. 실제로 강남은 사실 대규모의 개발들이 어렵다라고 다들 평가를 하고 있었던 지역 중에 대표적인 지역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서울시에서 정책이 바뀌게 되면서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을 더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사실 지을 수 있는 지역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모아타운 같이 노후도 요건들을 많이 낮춰놓은 이런 재개발 방식도 나오게 됐었고, 또 최근에는 노후도 요건도 67%에서 60%로 낮춰놓은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강남 안에서도 지금 일원동이라든지 양재동 같은 지역들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이 돼서 정말 대단지 아파트들을 만들 수 있는 이런 상황으로 다 바뀌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지역의 빌라들의 그 당시에 지정되기 전에 가격들을 봤을 때는 사실 내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황도 아니고 한 2억 정도 자금으로도 여기 충분히 강남권에 있는 새 아파트를 정말 20억, 30억짜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 이건 진짜 기회 아닙니까? 이런 거는. 근데 앞으로 서울에서 만들어질 지역 중에 똘똘한 지역, 제2의 강남이 나올 수 있는 지역들은 서울에서도 많은 지역들이 탄생을 하게 되는 거고, 그 속에서는 지금 이런 식으로 재개발이라든지 우리가 얼마든지 도전할 수 있는 것들이 있다면, 저는 이거는 지금 현재에서 저는 좋은 기회가 만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시청자분들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한강변 쪽에 앞으로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지역들. 네. 그러니까 한강변의 아파트는 거의 다 이제 비싸잖아요. 아, 비싸죠. 그죠? 근데 이제 한강변에 아파트로 바뀔 수 있는 것들 가격이 대부분이 저렴합니다. 근데 성수동하고 일단 일부 자양동이나 몇 군데 외에는, 용산 이런 데 외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강변 쪽에서 남은 지역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한번 공략을 해 보시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는 뭔가 희망이 보여야 돼요. 그러니까 맞아. 한강이라든지 강남 인접한 거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뭐 도심이라든지 업무타운 네. 이런 쪽에 유사한 지역, 지금은 싸지만 네. 앞으로 좋아지는 지역, 그런 거를 하셔야지 뜬금없는 걸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 것들은 좋아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 얼마 전에 뉴스를 봤는데 연예인 중에 한 명이 성정동에 그 단독주택을 하나 샀다 그러더라고요. 평당 7천만 원에. 근데 성정동이 네. 2, 3년 전만 하더라도 4천만 원이 안 되던 지역이었어요. 거기 약간 좀 성동구에서 약간 동떨어진 성동구에서 지역이 굉장히 있죠. 외진 네, 좀 지역이고. 동떨어져 근데 거기가 이제 성수동이 워낙 지가가 비싸다 보니까 네. 카페가 그 위까지 조금 밀고 올라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그 동네가 핫해서 연예인들이 굉장히 비싸게 그 동네 사고 있대요. 근데 매수한 이유가 되게 재밌어요. 성수동이 예. 땅값이 웬만한 건 1억 5천. 비싼 거는 2억 5천까지 뛰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면 밑에 성수동이 2억 5천, 1억 5천이니까 송정동이 7천만 원이면 싼 거다. 라는 생각으로 사람들이 사는 거죠. 근데 3천 정도밖에 안 하던 땅을 1, 2년 만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용산 얘기 제가 많이 하잖아요. 네. 용산의 동쪽은 지금 비싸잖아요. 최고까지. 한남동. 네. 뭐 아파트 강남 재건축 값이죠. 그죠? 뭐 뭐 유엔 이태원동. 빌리지. 뭐 그죠? 그다음에 유엔빌리지라든지 네. 나인호 한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대한민국 최고가예요. 아, 그래. 거기다 용산역 앞에도 이제 최고가를 찍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걔네들도 이게 갭 차이가 없어질 때까지 계속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재테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재개발이 5년 있다가 내가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지역 너무 비싸 지금도. 그죠? 네. 확정된 지역도 비싸고. 근데 걔네들이 진짜 좋아져. 그럼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도 나중에 똑같이 개발되고. 맞아. 그런 데를 투자하는 거예요. 편하게. 근데 재밌는 건요. 이게 상대적으로 싸잖아요. 근데 나중에 더 좋아질 지역이 있어요.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그래. 이거는 지금 핫한 동네보다 지금 못한데 실제로 나중에 얘네들이 다 뛰고 나면은 여기는 이런 데를 다 뛰어넘을 정도로 좋은 호재가 있는 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를 찾는 게 이제 재테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걸 보고 그런 걸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저 올빼미님 송정도 안 샀어요. 제가 산 게 아니고 연예인이 샀다고요. 이거는 지금 네. 김꼰대님이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투자에 대한 팁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 저는 송정도 안 삽니다. 저는 7천만 원이면 저는 6천 주고 용산 삽니다. 용산 단독을 사지 안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앞으로 정말로 똘똘해는 지역을 꼭 나는 한 채 꼭 가주고 싶다. 이런 분들은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시간을 투자해 시간을. 똘똘해질 만한 그런 물건들을 그 주변에서 사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대적으로 싸 보이는 지금 현재 똘똘한 지역 사람들이 다 사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몰려올 지역을 사는 게 그게 정답이라는 거죠. 우리가 강남 사람들이 강남 다 뛰고 나니까 어디 사요? 잠실 사잖아요. 잠실 사죠. 잠실 다 뛰고 나니까 어디 사요? 마포 사잖아요. 그죠? 그럼 마포가 다 뛰고 나면 어디 살까요? 그 사람들이 그 주변에 호재 있는 지역으로 이제 움직이는 거죠. 네. 영등포라든지 아니면은 위에 은평구 쪽에서도 GTX 생기는 쪽이나 이런 쪽으로 앞으로 몰려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지역들을 선점하는 게 이제 그게 여러분들 재테크라는 겁니다.